나이 들었으면 눈치껏 나가야지. 버티면서로 피곤해.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부장. 회의실에서는 웃음거리였고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2년을 바쳤지만 회사가 그에게 남긴 건 눈치껏 나가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고 일주일 뒤 경쟁사 주가는 폭등했고 한빛제약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승우 차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거래처별 매출 추이를 짚어가고 있었어요. 숫자가 깔끔했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황도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박 부장, 이 구역 도매 쪽 재계약률이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경태 이사의 질문이 박종구를 향했습니다. 박종구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지만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이 헤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한승우가 끊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기더니 이 구역 도매 데이터를 바로 띄웠어요. 막힘없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박종구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젊은 직원 둘이 커피를 뽑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부장님 컴퓨터도 제대로 못 쓰시는 거 봤어? 저런데도 부장이 된 게 신기하다, 진짜. 박종구가 복도를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채고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종구는 아무 표정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가 묻어 갈색으로 변한 가죽 수첩 3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3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한승우가 지나가다 서랍 안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저걸 쓰시나 하는 표정이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박종구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수첩을 펼쳤어요. 빼곡한 글씨 사이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 부회장 손녀 3월 입학. 박종구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고 잠시 생각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퇴근 후 백화점 아동 코너에 들렀습니다. 분홍색 초등학생 책가방을 하나 골랐어요. 54세 남자가 아이 책가방을 들고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이 좀 어색했지만 박종구의 얼굴에는 오히려 회의실에서는 볼 수 없던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조만기 부회장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 부회장의 시선이 분홍색 책가방에 멈췄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녀분 벌써 입학이시네요. 엊그제 돌잔치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챙기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약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손녀가 요즘 한글을 혼자 읽는다는 이야기, 무릎이 시큰거려 골프를 못 친다는 이야기.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박종구가 일어섰습니다. 조 부회장이 현관까지 나와 등을 두드리며 배웅했어요. 월요일 오전 박종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매상 김도연 대표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 부장, 이번 로트 고혈압약 먹은 환자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어. 큰일 아니야? 박종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해당 로트 번호를 찾았습니다. 출하일, 배송처 4곳, 수량 8,000박스. 전산에는 이렇게 정리돼 있지 않은 기록이었어요.
옆자리 한승우가 같은 로트 번호를 컴퓨터에서 검색했지만 배송처별 상세 내역은 뜨지 않았습니다. 한승우가 화면을 몇 번 클릭하다가 포기하는 동안 박종구는 이미 수첩에서 4곳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였어요. 권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처방 환자 중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2명이 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품질팀 후배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해당 로트 원료 배합을 티나지 않게 확인해 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결과가 왔어요. 원료 비율이 0.3% 틀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작았지만 환자한테는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차이였어요. 박종구는 도매상 4곳에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해당 로트 제품을 조용히 빼고 새 로트로 교체하겠다고요. 공식 회수 명령이 내려가면 뉴스에 나갑니다. 뉴스에 나가면 주가가 흔들려요. 도매상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박종구의 말 한마디에 즉시 움직였어요. 32년을 함께 일해온 사이니까요. 사흘 만에 수습이 끝났습니다. 뉴스 한 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종구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교체한 건 해당 로트뿐이었습니다. 원료를 납품하는 공급업체의 배합 공정 자체는 그대로였어요. 근본 원인을 잡으려면 공급선 전체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품질팀 후배에게 공급업체 공정 감사를 건의하는 메모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의 건의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품질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자체 정기 점검 중 미세 이상을 발견해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종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승우가 팀 회의에서 입을 열었어요. 품질팀 대응이 빨랐습니다. 역시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죠. 박종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 위에 올린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좀 어땠어요? 응, 뭐 별일 없었어. 박종구는 수첩을 식탁 한쪽에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회의실에서는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번 주 뉴스에 한빛제약 이름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 주 회사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 12곳이 모인 연합체에서 연간 의약품 공급 입찰을 낸 겁니다. 규모가 600억이었어요. 영업본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승우 차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말 내내 경쟁사 납품 단가를 분석해서 원가 비교표를 만들었고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화면 가득 그래프를 띄웠어요. 숫자가 깔끔했고 설명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황도진 대표가 팔짱을 풀며 감탄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승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의 심사위원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회의실에 한 명뿐이었어요. 전국병원연합회 부회장 조만기. 지난주 토요일에 박종구가 손녀 입학 선물을 들고 찾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입찰 마감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빛제약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빛제약의 제시 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았어요. 가격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회사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승리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경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승우 차장의 가격 전략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며 칭찬을 쏟아냈어요.
황 대표가 박수를 쳤고 회의실 안이 환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박종구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는 것처럼요. 오 이사가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에게 다음 분기 목표를 물었어요. 한승우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앉은 다른 차장에게 물었어요. 그 차장도 자기 담당 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종구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시선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32년 차 부장이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어요. 박종구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한승우가 팀원색과 커피를 뽑고 있었어요. 한승우가 종이컵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번 입찰 결국 가격 분석이 먹힌 거잖아. 근데 박 부장님은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게 영업인 줄 아시거든?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종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박종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빈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영지원팀에서 영업비 사용 내역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종구의 지출 항목이 팀 내 최고였어요. 거래처 경조사비, 식사 접대비, 명절 선물비. 오 이사가 박종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 김도현 도매상 아들 결혼 축의금까지 회사 돈으로 낸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사님, 김 사장은 32년 거래처입니다. 이런 관계가 매출을 지키는 겁니다. 오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출은 제품이 만드는 거야. 시대가 바뀐 걸 모르겠어? 박종구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김도현 대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2년치 거래 기록이 빼곡했어요. 첫 거래 날짜, 매년 계약 갱신일, 아들 결혼식, 손자 돌잔치. 이 한 페이지가 그 관계의 무게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 나가봐. 오 이사가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어요. 수첩을 펼친 채 서 있는 박종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박종구는 수첩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사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수첩이 주머니 안에서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오후 한승우가 자기 자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김도현 도매상 번호였습니다. 새로 담당을 맡게 됐다며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전화가 뚝 끊겼어요. 한승우가 화면을 한번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음 업무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김도현 대표는 한승우가 누군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후 늦게 외근을 마친 박종구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식약처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안쪽 자리에 정태식 사무관이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커피 2잔을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종구가 먼저 어머니 건강을 물었어요. 정 사무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박종구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 사무관 모친, 무릎 관절, 좋은 병원 알아볼 것. 정 사무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분기에 신약 심사 기준이 좀 바뀔 것 같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라고요. 박종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정보는 회사 전산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공식 채널로는 6개월 뒤에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구는 오 이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를 정리해서 오이사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한승우가 앉아 있었어요. 오이사와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빼곡한 글씨 사이로 32년의 무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뭐래요? 회사에서? 영업비 좀 줄이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 안 쓰면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갈 텐데 회사는 그걸 왜 모르느냐고요? 박종구는 대답 대신 수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시대. 낮에 들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형광등 아래 낡은 가죽 표지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시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전체 조회가 잡혀 있었어요. 대회의실에 영업본부 전원이 모였습니다. 황도진 대표가 단상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회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젊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화면에 조직 개편안이 떴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50대 이상 인력 재배치, 젊은 인재 중용. 회의실 앞쪽에 앉은 30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쪽에 앉은 50대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재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황 대표가 한승우 차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세대 리더로 선정됐다는 발표였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한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구도 손바닥을 맞부딪혔어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오경태 이사가 박종구를 불렀어요. 이사방 문이 닫혔습니다. 중앙메디칼 거래를 한 차장에게 넘기라는 지시였어요. 박종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앙메디칼은 김도연 대표의 회사였어요. 32년 된 거래처였습니다. 22살 신입사원 시절 처음 명함을 건넨 곳이었어요. 김 대표가 아직 과장이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박종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오이사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거래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 맺는 것이지 개인 거래가 아니라고요. 박종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사방을 나왔어요. 며칠 뒤 한승우가 중앙메디칼을 찾아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도연 대표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승우를 쳐다보더니 명함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나는 박 부장하고만 일해. 다음에 같이 와. 한승우는 회사로 돌아와 오이사에게 9세대 고집이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오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구는 그 보고를 듣지 못했지만 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박종구는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어요.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온누리 약국 박순영 대표에게도 담당자 변경 통보가 갔어요. 박 대표는 한승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종구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17년 전 박순영 대표가 약국을 처음 열었을 때 다른 제약사는 소규모 약국이라며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박종구만 거래를 터주었어요. 납품 조건을 맞춰주고 초기 재고 부담을 줄여주고 분기마다 직접 방문해서 진열 상태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곳짜리 약국이 350개 체인으로 커진 거였어요. 박 부장님, 우리가 함께 일한 게 17년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차장도 일 잘하는 친구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박순영 대표 페이지가 빼곡했어요. 약국 오픈 날짜, 첫 번째 대량 발주일, 대표 어머니 칠순 날짜, 작년 연말 회식 때 좋아했던 소주 브랜드까지. 이 수첩을 넘겨줘도 한승우는 읽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부서 동기인 최 부장과 회사 근처 백반집에 마주 앉았어요. 최 부장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요즘 업무를 다 넘기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종구야, 혹시 임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실무 빼고 관리직으로 가는 수순 같은데. 박종구의 눈에 빛이 스쳤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왔어요. 임원. 3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고졸이라서, 학벌이 없어서, 보고서를 잘 못 써서, 그런 이유들로 일찌감치 포기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거래처를 하나씩 넘기고 있다는 건 실무에서 빠진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빠진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32년을 일했으면 인정해줄 때도 됐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박종구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안에서 맛이 달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무겁기만 하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장이 국물을 마시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라고요. 박종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부장의 눈이 진지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종구가 웃으며 32년인데 뭘 그러냐고 넘겼지만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느려졌어요. 오후에 자리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 면담 요청, 금요일 오후 3시. 박종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인사팀 면담. 이 네 글자가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인사팀에서 면담을 잡았어. 혹시 좋은 소식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네. 아내의 목소리에 기대가 실렸지만 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박종구는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첩을 펼쳐 이것저것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32년치 기록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갔어요. 박종구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좀 인정받을 때도 됐잖아.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50대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오전에 불려간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같은 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는 한마디뿐이었어요. 박종구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나는 32년을 일했으니까. 거래처를 넘기는 것도 임원 승진 준비일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첩 위에 올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박종구는 그것이 기대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박종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처럼 수첩을 펼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옷장 앞에 섰어요. 안쪽 깊숙이 비닐에 쌓인 넥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에 잔잔한 무늬가 들어간 것이었어요. 3년 전 아내가 사준 거였습니다. 승진하면 매라고요. 박종구는 그 넥타이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비닐을 뜯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듭을 고르고 있을 때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넥타이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가와서 매듭을 살짝 고쳐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짧은 손길에 3년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박종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임원 발령.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이 바뀌고 명함의 직함이 달라지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오늘 좋은 데 가자고 말하는 장면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박종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 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의자가 6개 놓여 있었어요. 5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50대였어요. 영업 3팀 최 과장, 관리부 2부장, 물류팀 정 차장. 하나같이 머리가 희끗하고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25년, 30년을 이 회사에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박종구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겁게 올라오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임원 발령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빈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가 차가웠습니다. 한정수 인사팀 상무가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에 점수표를 띄웠습니다. 전산 활용 능력, 발표 능력, 영어 보고서, 작성, 디지털 도구 숙련도. 6명의 이름 옆에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전부 하위권이었습니다. 박종구의 이름은 맨 아래에 있었어요. 한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자리를 젊은 인재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로금 규모와 퇴직 일자가 화면에 떴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업 3팀 최 과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점수가 뭡니까? 한 상무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최 과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옆에 앉은 이 부장이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최 과장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관리부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물류팀 정 차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새 넥타이 끝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넥타이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점수표의 숫자도, 한 상무의 목소리도, 옆 사람의 울음소리도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박종구도 복도로 걸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겼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한정수 상무였어요. 박종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 나이 들었으면 눈치껏 나가야지. 버티면 서로 피곤해. 박종구의 주먹이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상무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진 뒤에도 박종구는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새 넥타이를 맨 54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인사팀 다녀온 사람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승우가 힐끗 보더니 다시 모니터를 향했어요. 송지은 사원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종구의 책상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기로 했어. 송지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5시 반이 됐습니다. 박종구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아내가 고쳐준 매듭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메고 올 일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좋은 소식 아니겠느냐고 물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 정거장, 2 정거장이 지나갔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종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천천히 풀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박종구가 넥타이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매듭을 고쳐주던 손길이 떠올랐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렸어. 한마디가 겨우 나왔어요. 아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뻗어 박종구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 넥타이의 남색 무늬가 형광등 아래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3년을 기다린 넥타이는 하루 만에 접혀서 식탁 위에 놓였어요. 주말이 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치려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확인할 거래처 일정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2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이렇게 느릴 수 있다는 걸 박종구는 처음 알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박종구는 서랍에서 수첩 3권을 꺼냈어요. 32년치 기록이었습니다. 한승우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한승우가 첫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장 넘기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부장님, 이거 손글씨라 읽기도 힘든데요. 왜 전산에 안 넣으신 거예요? 거기엔 숫자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권 원장님은 화요일 오전 8시에 전화하셔야 하고 박순영 대표님은 매달 첫째 주에는 연락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자금 결제가 몰려서 예민하시거든요. 부장님, 숫자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본 연락처만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한승우가 수첩을 덮고 모니터를 향했어요. 박종구는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오이사 방을 찾아갔어요. 퇴사 전에 주요 거래처 몇 곳만 한 차장과 함께 돌면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 이제 회사 사람 아니잖아. 쓸데없이 미련 남기지 마. 깔끔하게 끊는 게 서로 좋아. 이사님, 권 원장님은 담당자 바뀌는 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의존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오 이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박종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한승우 책상으로 갔습니다. 수첩 3권이 아까 놓아둔 그대로 있었어요. 위치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펼쳐본 흔적도 없었어요. 박종구는 수첩을 하나씩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승우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종구가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 안에 수첩 3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2년을 담은 수첩이었어요. 이 회사의 매출을 지켜온 모든 관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주 남은 나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박종구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거래처 전화는 이미 한승우 쪽으로 돌려져 있었고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떠난 사람처럼요. 목요일 오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퇴직 서류가 왔어요. 이름 4번, 입사일, 퇴직 사유. 칸을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32년이 한 줄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사유 칸 앞에서 펜이 멈췄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직 효율화에 따른 명예퇴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2년째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종구는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서 넥타이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새 넥타이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접혀있던 그 남색 넥타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매일 매던 낡은 회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올이 조금 풀려 있었지만 손에 익은 것이었어요. 32년 동안 수백 번 매고 풀었던 넥타이였습니다. 매듭을 조이는 손끝이 담담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식탁에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박종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셔츠를 통해 전해졌어요. 박종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아내가 뒤에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32년간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첫 입사 때 받은 사원증이 나왔어요. 사진 속 22살 박종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볼에 살이 올라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코팅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부장 승진 기념 액자도 있었어요. 7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들고 둘러선 가운데 박종구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동료들 중 절반은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22년 전 영업팀 단체 사진이었어요. 뒷산 벚꽃 아래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젊었어요. 오이사도 웃고 있었고 퇴직한 선배들도 보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박종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상자에 넣었어요. 사원증도 액자도 낡은 머그컵도 상자 하나에 32년이 다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한 사람의 32년이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에 담길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첩 3권은 가방에 넣었어요. 회사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승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박종구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겠다고 권 원장님은 꼭 직접 찾아가라고 했어요. 전화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한승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종구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한마디가 날아왔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키보드 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송지은이었습니다. 뛰어오느라 숨이 차 있었어요.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종구가 받아들었어요. 안에 접힌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송지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거래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박종구가 2년 동안 송지은에게 해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입사 첫 주에 부장님이 거래처 미팅에 데려가서 제 명함을 대신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김도연 사장님한테 납품 수량을 잘못 말했을 때 부장님이 웃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셨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부장님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2개 사오셔서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한 번도 밥 먹었냐고 안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거래처 단가를 잘못 보내서 큰일 날 뻔했을 때 부장님이 조용히 전화 한 통으로 수습해 주시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장님,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3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면담 날도 복도에서 눈치껏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았어요. 그런데 29살 신입사원이 쓴 편지 한 장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는 32년을 점수표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 이 사원은 2년을 종이 2장에 빼곡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지은아. 송지은이 울음을 참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박종구가 상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고개를 숙인 송지은의 등이 보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종구는 편지를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상자를 든 채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2년 전 22살의 박종구가 처음 이 건물 앞에 섰을 때 고개를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어요. 지금은 건물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작아진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것들이었어요. 건물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자 안에서 머그컵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첩 3권이, 주머니 안에는 송지은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종구가 한빛제약에서 가져나온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상자를 본 순간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종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2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종구가 낡은 회색 넥타이를 천천히 풀었어요. 아내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습관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알람은 꺼놨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수첩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첫 번째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연락할 곳을 확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연락할 곳이 없었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학생들이 걸어가고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박종구만 멈춰 있었습니다. 32년간 쉬어본 적이 없는 남자가 갑자기 멈추니 몸이 어쩔 줄 몰랐어요. 다리가 근질거렸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첩을 펼쳤다 덮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며 돌아섰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종구 부장님이시죠? 도원바이오 대표 차민준입니다. 3년 전 업계 행사에서 명함을 교환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이오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연락은 없었어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박종구는 잠깐 망설이다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도원바이오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한빛제약 본사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무실이 넓지 않았고 직원 수도 적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차민준 대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아 커피가 나왔어요. 차민준은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업계 행사에서부터 박종구를 지켜봤다는 것, 거래처 사장들이 하나같이 박 부장 없으면 한빛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 얼마 전 고혈압약 품질 건을 공식 회수 없이 사흘 만에 수습한 게 박종구라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도매상 쪽에서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박종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제약 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일을 바깥 사람이 꿰고 있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빛제약의 한 명뿐이라는 것까지. 차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웃었어요. 한빛제약이 바보같이 먼저 내보내줬네요. 그 한마디에 박종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빛제약 안에서 3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서류 한 장이 밀려왔습니다. 전무대우, 연봉 30% 인상, 성과에 따라 1년 내 부사장 승진 검토.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한빛제약에서 32년을 일하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박종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민준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고졸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고졸인 거 아시죠? 32년 네트워크를 가진 분을 학벌로 판단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박종구의 코끝이 시큰했어요. 32년 동안 고졸이라는 세 글자가 천장이 되어 눌러왔습니다. 임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보고서 하나 때문에 무시당했고 눈치껏 나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학벌이 아니라 능력의 가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종구는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엄바이오에서 제안이 왔다는 것, 조건이 좋다는 것, 하지만 자기가 가면 거래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박종구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32년을 몸 바친 회사였습니다. 아무리 버림받았어도 등을 돌리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박종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빛 제약이랑 일한 거야? 당신이랑 일한 거야? 박종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가 당신한테 뭘 해줬어요? 32년 일했는데 눈치껏 나가래잖아. 아내의 눈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습니다. 남편이 3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첩을 들여다보고 거래처 손녀 선물을 사고 새벽에 전화를 돌리며 품질 문제를 막아온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에게 회사가 해준 건 점수표 한 장과 눈치껏 나가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박종구는 밥을 더 먹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32년치 이름과 번호와 메모가 스쳐갔습니다. 권 원장, 화요일 8시. 박순영 대표, 첫째 주 연락 금지. 김도연 사장, 아들 결혼 축의금. 정태식 사무관, 어머니 무릎. 이 사람들은 한빛제약과 일한 걸까? 박종구와 일한 걸까? 아내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어요. 거실에 박종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어요. 수첩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캄캄한 거실에 가로등 불빛이 한 줄기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수첩 표지 위에 떨어졌어요. 낡은 가죽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도 미련도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 아래에 오래 눌려있던 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2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것들, 점수표에 잡히지 않던 가치, 눈치껏 나가라는 말 앞에서 꾹 참았던 분함. 그것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박종구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차민준 대표의 번호를 눌렀어요. 새벽이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울리고 끊으려는 순간 상대가 받았어요. 대표님,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넥타이 코너 앞에 섰어요. 아내가 어떤 색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종구는 남색도 회색도 아닌 검은색을 골랐어요. 새 회사니까 새 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3년을 기다릴 넥타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말 동안 아내와 함께 도엄바이오 근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는 출퇴근이 2시간이 넘었어요. 새 회사, 새 넥타이, 새 동네. 짐을 쌀 생각을 하니 32년간 뿌리박고 살던 땅을 뽑는 기분이었지만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도엄바이오라는 글씨가 발걸음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 상단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도엄바이오, 차민준 대표. 32년 만에 수첩의 첫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캄캄한 데서 빛 한 줄기를 잡았을 때 오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박종구가 도엄바이오에 첫 출근한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 적은 한 줄이 보였어요. 도엄바이오, 차민준 대표.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고 일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넥타이 대신
새로 산 넥타이를 골랐어요. 3년 전 아내가 사준 남색 넥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전히 식탁 서랍 안에 접혀 있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넥타이였습니다. 새 회사, 새 넥타이. 거울 앞에서 매듭을 조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제약 본사 6층 품질관리팀에 비상이 걸리고 있었어요. 주말 사이 병원 세 곳에서 고혈압약 부작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지럼증 호소 환자가 7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박종구가 수습했던 그때 교체한 건 문제 로트뿐이었어요. 원료 공급업체의 배합 공정은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품질팀에 건의했던 공급선 전체 점검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 빈틈이 터진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식약처에 보고를 올렸다는 거였어요. 지난번에는 박종구가 병원과 도매상을 먼저 움직여서 식약처까지 올라가기 전에 조용히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품질팀장이 오경태 이사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고혈압약 부작용 보고가 병원에서 직접 식약처로 올라갔다는 보고였어요. 오 이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처리됐느냐고 물었어요. 품질팀장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기록에는 자체 정기 점검 중 미세 이상 발견, 즉시 조치 완료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누가 수습했는지, 어떤 경로로 수습했는지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 이사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한승우가 움직였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품질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치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프를 만들고 표를 정리해서 오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깔끔한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이미 식약처에 환자 보고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깨끗해도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수치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승우가 식약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 번호였습니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해당 부서 담당자 연결까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4일이 소요된다는 안내였습니다. 한승우가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박종구는 정태식 사무관의 개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는 사이였어요. 한승우는 그 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정태식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 김도연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승우가 받았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약 회수권 때문에 도매상들이 난리야. 지금 담당이 누구야? 김 사장님,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네 누군지 모르겠고 박 부장 받고. 한승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한승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연 대표와 통화한 시간은 14초였어요. 이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온누리 약국 박순영 대표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한울대학병원 권 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가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통화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나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한승우가 걸어야 할 전화는 10곳이 넘었지만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수요일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식 질의가 왔어요. 해당 로트 번호의 원료 배합 기록, 출하 경로, 배송처 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품질팀이 전산을 뒤졌어요. 원료 배합 기록은 있었지만
로트별 배송처 상세 내역이 불완전했습니다. 어떤 도매상에 몇 박스가 갔는지, 그 도매상이 다시 어느 약국에 풀었는지가 정리돼 있지 않았어요. 박종구의 수첩에는 전부 적혀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전산에는 없었어요. 한승우가 도매상 4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해당 로트 제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도매상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2곳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 곳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받긴 했지만 한승우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어요. 박종구가 전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승우의 전화에는 문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목요일 식약처 답변 기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출하 경로 자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품질팀장이 야근을 하며 전산 기록을 짜맞추고 있었지만 빈칸이 많았습니다. 한승우가 옆에서 도왔어요. 엑셀 파일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에 없는 정보는 어디에서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한승우의 머릿속에 박종구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빼곡한 손글씨, 로트 번호 옆에 적힌 배송처 이름과 수량. 손글씨라 읽기 힘들다고 했던 자기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숫자로 안 되는 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목구멍 안에서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식약처에서 전량 회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빛제약 고혈압약 긴급 회수. 점심 뉴스에 자막이 떴어요. 오후 장이 열리자마자 한빛제약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15%가 빠졌어요. 시가총액 750억이 증발했습니다. 숫자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사무실 모니터로 지켜보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거래처에서, 주주에서, 언론에서. 하지만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둘이 수군거렸어요. 박 부장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말이 사무실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번졌습니다. 한승우가 자기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어요. 박종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한승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통화 시도 횟수가 쌓여갔습니다. 한승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주가 차트의 파란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선 위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 이사가 한승우를 불렀어요. 이사 방문이 닫혔습니다. 오 이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박 부장이 품질건을 어떻게 수습했던 거야? 한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 이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더 큰 불안으로 밀려왔어요. 3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체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오이사 방에서 나온 한승우가 복도를 걷는데 화장실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지은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등을 두드리며 달래고 있었어요. 송지은의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그 앞을 지나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4시 황도진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 전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황 대표의 얼굴이 붉었습니다. 목소리에 진동이 섞여 있었어요. 약 회수의 주가 폭락이야. 어떻게 된 거야? 오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상황 파악 중입니다.
파악이 아니라 수습을 해. 황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매상은 전화를 안 받았고 식약처 담당자 개인 연결선은 끊겼고 병원 원장들은 한빛제약 이름만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박종구가 했던 일을 아는 사람이 이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돌려 도매상을 움직이고 수첩 한 권으로 로트 추적을 하고 식약처 사무관에게 커피 한 잔 건네며 정보를 얻고 뉴스 한 줄 안 나게 사흘 만에 수습을 끝내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도엄바이오 사무실에서 첫 출근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한승우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한승우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니터 옆에 세워둔 명함꽂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종구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명함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한빛제약 영업이팀 부장 박종구. 그 명함 위로 모니터에 파란 주가 차트가 비쳤습니다. 750억. 그 숫자가 사무실 천장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더 이상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750억이 증발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한빛제약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금요일 종가 이후로 주말 내내 뉴스에 한빛제약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고혈압약 긴급 회수, 품질 관리 부실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어요. 아침 9시 한승우 책상 위에 팩스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한울대학병원 공문이었어요. 납품 담당자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연간 공급계약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승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울대학병원은 연간 400억 규모 거래처였습니다. 한승우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가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는 답이었어요.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점심 뒤에 또 걸었습니다. 외출 중이라고 했어요. 3번 다 같은 비서였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똑같았어요. 있지만 안 받는 거라는 걸 한승우도 알았습니다. 한승우가 직접 병원을 찾아갔어요. 택시를 타고 한울대학병원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원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접수처에서 막혔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면담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한승우가 명함을 내밀며 한빛제약 담당자라고 했지만 접수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잡아서 다시 오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박종구는 약속 없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장실 비서가 박종구 얼굴을 보면 바로 안내했어요. 22년 동안 권 원장의 어머니 기일에 전화하고 딸 유학 갈 때 공항까지 배웅하고 병원 행사 때마다 얼굴을 비췄던 사람이었습니다. 22년의 신뢰가 만든 패스였어요. 한승우에게는 그런 패스가 없었습니다. 한승우가 병원 로비에 서서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400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이번에는 한빛제약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온누리약국 박순영 대표였습니다. 한승우가 받았어요. 박 부장님 아니면 거래 안 합니다. 박순영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17년 전에 내가 망할 뻔했을 때 박 부장님이 살려줬어요. 약국 하나짜리 가게에 납품 조건 맞춰주고 재고 부담 줄여주고 분기마다 직접 찾아와서 진열까지 봐줬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랑 일하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못해요. 한승우가 조건을 더 좋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 문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200억짜리 계약이 끊어진 거였어요. 한승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요일 대형병원 연합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약품 회수권의 담당자 변경까지 겹쳤으니 연간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승우가 병원연합회 부회장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번호를 몰랐습니다. 공식 사무국에 전화했어요. 부회장님은 외부 일정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지만 확인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어요. 박종구가 토요일 아침에 책가방 들고 찾아갔던 그 조만기 부회장이었습니다. 한승우는 이름조차 몰랐어요. 600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0억, 200억, 600억. 합치면 1200억이었어요. 한빛제약 전체 매출의 40%였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을 뿐인데 매출의 40%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승우가 자기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3번, 5번, 10번.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15번, 20번.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됐어요. 25번, 30번. 전부 부재 중이었습니다. 한승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통화 시도 목록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이름이었어요. 박종구, 박종구, 박종구. 한승우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장님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녹음이 끝난 뒤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오 이사가 인사팀에서 박종구의 주소를 받아왔어요. 한승우와 함께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12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1202호 박종구 씨가 있느냐고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난주에 이사 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건 모른다고요. 이삿짐 트럭이 온 건 봤는데 행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이사가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한승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 사람이 퇴사 전에 거래처 인사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승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쓸데없이 미련 남기지 말라고 했어. 깔끔하게 끊으라고. 그때 같이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한승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첩 3권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손글씨라 읽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산에 기본 연락처만 넣어달라고 했어요. 숫자로 안 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뒀어요. 1mm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리고 박종구는 그 수첩을 조용히 집어서 가방에 넣고 떠났습니다. 차 안이 침묵에 잠겼어요. 오 이사도 한승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불빛이 차창 위로 스쳐갔어요. 금요일 아침 황도진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 전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황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야? 약 회수에 거래처 이탈까지. 박종구가 누구야?
왜 이 사람 하나 빠졌다고 이 난리야. 오 이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당장 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은 비어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승우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송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한승우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퇴사날 부장님께 드린 편지에는 감사를 적었지만 이 노트에는 부장님이 2년 동안 알려주신 일들을 적어뒀어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장님, 이거라도 보세요. 부장님이 2년 동안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한승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권 원장 통화 시간, 화요일 오전 8시 회진 후. 박순영 대표, 매달 첫째 주 연락 금지, 자금 결제 몰리는 시기. 김도현 사장, 아들 돌잔치 날짜, 좋아하는 소주 브랜드. 정태식 사무관, 어머니 무릎 관절, 좋은 병원 알아보겠다고 약속한 건. 한승우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종구가 알고 있던 세계의 크기가 보였습니다. 전산에는 한 줄도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한승우가 숫자로 안 되는 건 없다고 말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송지은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부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차장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한승우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주가 차트가 떠 있었어요. 파란 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 위로 송지은의 마지막 말이 겹쳐졌어요. 안 받은 건 박종구가 아니었습니다. 한승우 자신이었어요. 같은 주 금요일 박종구는 도엄바이오에서 첫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엄바이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전무님 환영합니다. 전무. 박종구는 그 호칭을 3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빛제약에서는 끝까지 부장이었어요. 고졸이라서 학벌이 없어서 임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낯설어서 발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새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 3권을 꺼내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차민준 대표가 옆에 서서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갈색으로 변한 모서리,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표면. 차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2년치 무기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박종구는 수첩을 펼쳐놓고 이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권혁수, 박순영, 김도현, 정태식. 빼곡한 글씨 사이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권 원장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경쟁사로 데려가는 게 맞는 건지. 한빛제약에 32년을 바쳤는데 그 거래처까지 가져가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수첩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쓸데없이 미련 남기지 마. 나이 들었으면 눈치껏 나가. 숫자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말들이 차례로 스쳐갔어요. 눈을 떴습니다. 수첩 옆에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22년 전 권 원장님 과장 시절 새벽 응급수술 후 복도에서 쓰러지셨던 날. 22년 전 한겨울 새벽 수술 뒤 복도에서 쓰러진 젊은 과장 권혁수를 제약사 대리 박종구가 택시 타고 달려와 구축했어요. 그날 이후 22년이었습니다. 박종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권 원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어요. 박종구입니다. 도엄바이오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권 원장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장, 거기 있었어? 22년인데. 자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자네랑 일해. 박종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첩을 넘겼습니다. 박순영 대표. 수첩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17년 전 약국 폐업 위기, 결제 조건 조정건. 그 한 줄 뒤에 350개 체인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순영 대표가 받았어요. 박종구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계셨느냐고 한빛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장님이 없다고 하길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요. 도원바이오에 있다고 하자 박 대표가 코를 훌쩍였어요. 부장님이 가신 곳이면 저는 믿습니다. 350개 전 지점, 거기랑 하겠습니다. 수첩을 또 넘겼어요. 김도연 대표. 첫 페이지에 적힌 가장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32년 전 메모. 내 첫 거래처. 국밥 사주신 날. 32년 전이었어요. 22살 박종구가 양복 소매가 좀 긴 모습으로 도매상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명함을 내밀 때마다 문전박대였어요. 고졸 신입사원한테 시간을 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5곳을 돌고 6번째로 들어간 곳이 김도연의 도매상이었어요. 김도연은 당시 30살이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박종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일어섰어요. 밥이나 먹고 얘기하자며 골목 안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나왔어요. 박종구는 그 국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이 업계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2년이 지났어요. 김도연의 머리도 하얘졌고 박종구의 머리도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종구야,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도원바이오에 있다고 하자 김 대표가 웃었어요. 어디든 따라가. 32년인데 뭘. 박종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잡은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을 넘겼어요. 정태식 사무관. 개인 번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릎 관절, 좋은 병원 알아볼 것. 전화를 걸었어요. 정 사무관이 반갑게 받았습니다. 박종구가 도원바이오에서 준비 중인 신약 허가권의 심사 방향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 사무관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서류를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면 심사가 빨라질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공식 채널로 가면 6개월이 걸릴 정보였어요. 박종구를 통하면 3개월이면 됐습니다. 4통의 전화가 끝났어요. 박종구는 수첩을 덮고 차민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를 보고했어요. 한울대학병원 권원장 연간 400억 계약 이동 의사 확인. 온누리 약국 350개 지점 전체 거래 전환 의사 확인. 중앙메디칼 김도연 대표 거래 이동 확정.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 가능성 확보. 차민준이 보고를 듣다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전무님, 전화 4통으로 1,000억이 넘는 거래가 움직인 겁니까? 박종구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위로 32년치 손때가 빛나고 있었어요. 전화 4통이 아닙니다. 32년입니다. 박종구의 말이 채 식기도 전에 도원바이오 공시가 나갔습니다. 한울대학병원과 연간 400억 원 규모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 증권가가 술렁였어요. 도원바이오는 매출 800억짜리 중소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대형 대학병원과 400억 계약을 맺었다는 건 업계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장이 열리자마자 도엄바이오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360억 늘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빛제약 주가가 5% 더 빠졌어요. 두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빛제약 사무실에서 한승우가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한울대학병원이 도엄바이오와 계약. 화면을 보는 한승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오 이사가 뛰어왔어요. 권 원장이 도엄바이오랑 계약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기에 대체 누가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한승우가 도엄바이오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를 열었어요. 전무 박종구. 사진까지 떠 있었습니다. 한빛제약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새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박종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전무. 한빛제약에서는 부장까지도 아까워하며 내보냈던 사람이 경쟁사에서 전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공시가 나갔어요. 도엄바이오, 온누리약국 전국 350개 지점 의약품 납품 계약 체결. 주가가 또 뛰었습니다. 40% 추가 상승. 시가총액이 700억 더 늘었어요. 증권사에서 긴급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도엄바이오의 연이은 대형 계약, 핵심 인물 영입 효과 분석 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빛제약 주가가 10% 더 빠졌습니다. 투자자 게시판에 한빛제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글이 쏟아졌어요. 한승우가 송지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순영 대표 항목을 찾았어요. 17년 전 폐업 위기 때 박 부장님이 결제 조건 조정해서 살려줌.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7년이었어요. 한승우가 가격 분석 보고서와 데이터 그래프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옆에서 송지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세 번째 공시가 터졌어요. 도엄바이오, 전국 대형병원 연합 연간 600억 원 규모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에서 4,000억을 돌파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도엄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속보로 다뤘어요. 한빛제약 사무실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영업삼팀 막내가 자기 자리에서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한마디 했어요. 숨기기라도 하지. 막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숨겨서 뭐해요. 여기 있으면 이력서에 한빛제약 적는 것도 마이너스래요. 복도 끝 소회의실에서는 오 이사와 경영지원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가 먼저 책임질 거냐를 두고 밀고 당기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경영지원팀장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나왔어요. 오 이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주가 차트가 파랗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같은 주 도엄바이오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통과했다는 공시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정태식 사무관과의 사전 협의로 서류 보완이 완벽했던 덕이었어요. 한빛제약은 같은 신약 허가가 서류 미비로 6개월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사무관의 개인 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사전 보완이 불가능했어요. 도엄바이오 주가가 한 번 더 뛰었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가 발간됐어요. 제목이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한빛제약이 자른 부장 1명, 도엄바이오가 주운 4천억. 보고서는
도원바이오의 최근 대형 계약이 한빛제약 출신 박종구 전무의 영입 효과라고 분석했어요. 제약 영업에서 인정 네트워크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업계에 퍼졌어요.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저녁 뉴스 화면에 두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나란히 떴어요. 하나는 치솟고 하나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한빛제약 주가 40% 급락, 시가총액 2천억 증발, 도원바이오 시가총액 4천억 돌파. 그 교차점 위로 박종구라는 이름 석자가 자막으로 떠 있었어요. 한빛제약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사회이사가 황도진 대표를 추궁했어요. 대표가 추진한 정리해고로 핵심 인력이 유출됐고 시가총액 2천억이 증발했다고요. 황 대표가 한 사람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사회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이 내보낸 건 부장 한 명이 아니라 32년치 거래선 전부였습니다. 황도진 대표가 사임했습니다. 정리해고 정책 전면 중단이 발표됐어요. 오 이사가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랍을 열다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종구가 올렸던 영업비 내역서였어요. 김도현 사장 손자 돌잔치 축의금, 권 원장 어머니 기일 화환, 박순영 대표 명절 선물. 오 이사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매출은 제품이 만드는 거라고 코웃음 치던 자기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같은 시간 한승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송지은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앞 문구점을 지나쳤어요. 쇼윈도에 수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멈추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두 회사의 주가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모르겠어.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32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망하는 게 좋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자기에게 눈치껏 나가라고 했습니다. 점수표 한 장으로 32년을 정리했어요. 수첩을 받아주지 않았고 거래처 인사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박종구는 식탁 위에 놓인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가죽 표지가 형광등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쾌함은 아니었어요. 32년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아무리 자기를 내쫓은 회사라도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건 복수가 아니라 원래 하던 일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전화를 걸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32년 동안 해왔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아내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종구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이 말을 남기고 수첩을 덮었던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원바이오 매출이 3천억을 돌파했어요. 업계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00억짜리 중소바이오 기업이었어요. 전사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당에 직원 전원이 모였어요. 차민준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짧은 인사 뒤에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박종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박종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쑥스러운 웃음이 얼굴에 번졌어요. 부사장, 32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고졸이라서 임원이 안 된다던 회사에서는 부장이 천장이었어요.
그 천장이 이 사무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부사장이 됐지만 아침은 같았어요.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권 원장, 다음 주 딸 졸업식 축하 전화. 박 대표님, 이번 달 매장 리뉴얼 격려 연락. 김 사장님, 손자 돌잔치 사진 부탁. 빼곡한 글씨 사이로 오늘 할 일이 보였습니다.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보는 박종구를 보며 웃었어요. 부사장 됐으니 그 수첩 좀 놓지 그래요? 이 수첩에 32년이 들어있어. 놓을 수가 없어.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차민준 대표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수첩 내용을 전산에 옮기면 회사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박종구가 웃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전산에 못 옮깁니다. 여기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으니까요. 차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새벽 박종구는 한울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커피 2잔을 들고요. 원장실 비서가 박종구를 보자마자 문을 열어줬어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권 원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어요. 박 부장이라고 부르다가 멈추고 박 부사장이라고 고쳐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새벽에 오느냐고요. 박종구가 커피를 건네며 자기는 변한 게 없다고 했어요. 권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믿는 거라고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딸 졸업 이야기를 했어요. 약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같은 시기 한빛제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대표가 취임했어요. 첫 번째 정책은 정리해고 전면 폐기였습니다. 경력직 우대 정책이 새로 시행됐어요. 사내 공지에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리해고로 내보냈던 50대 직원들에게 복직 제안이 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승우는 한빛제약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급도 그대로였어요. 차세대 리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승우가 가진 것은 데이터와 그래프와 깔끔한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한승우가 회사 근처 문구점에 들어갔어요. 수첩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가죽 표지 수첩 하나에 멈췄어요. 박종구가 쓰던 것과 비슷한 갈색이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가볍고 빈 수첩이었습니다.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어요. 전산에 입력할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글씨가 서툴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32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새벽이었어요. 한승우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이름을 적었어요. 전화하기 좋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신임 원장님, 수요일 오후 회진 끝난 뒤. 김 사장님, 아들, 금요일 점심에 여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한승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도연 대표의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두 번째 울림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한빛제약 한승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승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잔이가 전화를 다 하네. 밥이나 한번 먹자. 목소리에 경계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우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32년 전 김도연이 22살 신입 박종구를 국밥집에 데려갔던 것처럼 이제 한승우에게도 첫 번째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의 책상 한쪽에 명함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한빛제약 영업이팀 부장 박종구.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놓아뒀습니다. 새벽 5시 박종구가 식탁에서 수첩을 펼쳤어요. 32년의 두께가 손안에 묵직했습니다. 손때 묻은 가죽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어요. 새벽 5시 30분 한승우가 책상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직 얇고 깨끗했어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수첩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박종구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오래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발에 있었어요. 사람이 전부다. 32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컴퓨터 하나 못 다루는 부장이라고 웃었던 그 사람이 전화 한 통이면 수백억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2년을 적어온 낡은 수첩 한 권이 첨단 시스템보다 무거운 순간이 있었지요.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이름 석 자만으로 문이 열리는 것, 32년이 지나도 국밥 한 그릇을 기억하는 것.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박종구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